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고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대선 주자들의 TK 공략 전략과 각 후보의 1호 공약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안규백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 만나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가 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페 범죄도시 코너에선 이른바 장발장 범죄, 생계형 범죄 이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김상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아니 우리가 저기 그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난 게 그렇죠. 20년 된 거 아세요? 그렇죠. 내가 아까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따져봤더니 한 2006년 정도였다. 그렇죠. 횟수로 20년. 맞습니다. 그죠? 저희 당의 반장으로 또 오셔가지고. 예. 그러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 강전의 대변님은 자타공인 국민의힘 대변인 중 가장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보수 텃밭이라고 하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방문했습니다. 자, 각 후보마다 해당 지역이 주는 의미가 좀 다를 텐데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TK 지역 방문했습니다. 뭐 우리가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TK 지역 방문, 김상일 평론가님 그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메시지가요. 네. 그동안은 진영 논리로 강하게 부딪혔지만 진영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기준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보다 좋은 어떤 배경을 두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험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메시지의 뭐랄까요? 강도가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셈법 그 표를 계산하는 세법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랄까 제도의 정당성, 그다음에 공당으로서의 정당성을 많이 훼손시켰잖아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민심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틈새를 좀 파고드는 또 전략, 그리고 그거로서 또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또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강전의 대변인께는 김문수 후보 네. 선거운동 첫날 대전 대구 방문했었는데 오늘 또 대구, 이제 울산 포항도 가긴 가는데 네. 오늘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집토끼 결집 집토끼 우선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틀 연속 대구 지역을 찾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단일화 과정 안에서 당원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TK 지역에 저희 당원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얼굴을 뵙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울산 그리고 부산도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부산이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원래는 예정이 있었다가 대구 지역에 그때 있었는데 부산으로 가기 전에 네. 지도부와 한덕수 당시 후보가 내려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시 서울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 부산 일정을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가서 다시 양해 말씀 드리고 우리가 원팀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모습, 일단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지지층들께 먼저 소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집토끼부터 확실히 결속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 이준석 후보는 경북대학교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 같이 했습니다. 이거 뭐 학식이라 그러나요? 예. 네. 어제도 대학에서 또 학생들과 식사하던데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김찬일 차세대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래 지도자. 그렇죠. 미래 지도자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좋은 행보나 좋은 정책도 양 당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은 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3 후보가 예, 제3 후보가 그런데 양 당이 서로 적대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행보가 크게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이준석 후보 열심히 막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전의 대변인 이준석 후보 어떻게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아마 한 행사 이름이 학식 먹자 이준석 이런 그러니까요. 아예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청년층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조금 아까 저희 김문수 후보가 TK 지역 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력 지지층이 2030 청년 세대 특히 남성 세대이기 때문에 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다시 한번 다독이는 듯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개혁신당이 최근에 당원이 꽤 늘어났다라고 해요. 저희 당의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망하신 분들께서 개혁신당 쪽으로 일부 좀 옮겨가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제는 보수의 적장자가 이준석이다.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네네. 향후에는 조금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김문수 후보로의 어떤 집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네. 이준석 후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 네? 이제 등가성이 안 맞아요. 네, 좀 그러니까 덜할까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이준석 후보를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띄워주려는 의도는 그런데 없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니 뭐 앵커께서는 없으셨으나 우리 대변인님이 긴 어쨌든 시간을 할애해서 보수의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같이 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또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은 저희 당의 당 대표였다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했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단일 대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제 뭐 단일화 가능성 그건 뒤에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자, 새 후보 발언 중에 우리 김찬일 평론가님은 좀 주목할 만한 거 눈에 띄는 거 있었습니까? 네, 저는 뭐 처음 질문에 답변도 드렸지만 네네. 진보면 어떻고 그다음에 뭐 보수면 어떻고 예? 국가와 국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공묘 백묘.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준 자체가 정치가 진영 논리의 중심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시대 정신을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시대 정신의 중심에 국민 통합이 있고 국민 통합이 없이는 민생이나 경제는 없다는 거를 굉장히 잘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고 후보가 시대 정신, 시대의 요구를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전 대변님, 네.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랄까 진영 논리는 아니다. 뭐 이런 흥묘 백묘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런 부분에 진정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캠프가 메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고 또 보수 쪽에 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데에서의 역효과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싱크탱크 했었던 교수님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에 농공행상을
상징을 하다가 깨져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외부로의 확장이 아니라 실상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분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내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가끔씩 만나지만 그게 다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힘을 싣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다독이는 모습 보였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부로의 확장보다는 일단 내부 단속이 먼저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나 이제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뭐 혼자서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철학에서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본인의 행동이 모범이 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지 본인이 감정이 좀 상한다고 본인의 이익이 좀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헌신하거나 희생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뭐 한덕수 후보와 연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은 이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조차 실망을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좀 전에 강전혜 대변인님이 비명계를 끌어 안아야 한다라고 걱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 게 네. 지금 비명계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전혀 뭐랄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게 국민에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명계가 힘이 빠져서 알아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귀의해야 되는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탓이 상당히 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다는 게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잘 고맙다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자, 강전혜 대변인, 네. 김문수 후보 메시지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뭐 오늘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었었는데 네. 과거에는 본인이 묘소에 침을 뱉었지만 이제는 꽃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도 구미를 찾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저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의 후보인데도 이재명 대표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었던 당사자였던 것이고 지금은 보수 정당이 대통령 후보로서 갔기 때문에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초반이고 저희가 단일화 과정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TK 지역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훨씬 더 확장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 김문수 후보의 그 워딩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고민거리는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하다. 처음으로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비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윤호중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국민 뒤통수 쳤던 양두구육 시즌2가 아니라면 즉시 김문수 후보는 당무 지휘권을 발동해 내란 속의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일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말뿐인 위장 사과로는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바타라는 이름을 벗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네. 민주당 아주 강하게 네. 비판하면서 위장 사과다. 네.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위장 사과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른 방향으로 오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고 환대를 해서 더 바른 방향으로 오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게 위장으로 했다 하더라도 박수를 쳐줘서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저는 한다고 봐요. 근데 좀 위장에 뭐 이렇게 가까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본인이 책임의 주체라는 생각은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걸 뭐 못한 게 문제고 뭐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런 걸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무슨 제3자적으로 계엄이라는 거는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못해 이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될 수 있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러니까 내용이 탄탄하지 못한 사과는 사과인데 네. 그렇게 진정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계속 발전하셔라. 잘하셨다. 의미는 좀 평가해 주고 싶다. 네, 방향은 어쨌든 바뀐 건 맞다. 그러니 앞으로 진정성 있게 좀 더 네. 국민들이 용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다음 얘기도 들어볼게라고 마음과 귀를 열어줄 수 있게 좀 더 네.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보들을 계속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뭐 과거부터 본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했을 것이다. 국무회의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얘기들은 계속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과한 것이 처음이었던 것이고 이제 핵심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반대했었던 강성의 모습 근데 그 보였던 부분들. 탄핵도 사실은 탄핵 자체 반대보다는 이런 식의 탄핵 진행이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네. 할 것인지 이게 저는 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그 채널 A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그 물꼬를 튼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번 대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사과 메시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 절차를 거치면 15일 정도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김용태 위원을 왜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지명을 했을까? 이분이 그냥 단순히 젊다는 것을 넘어서서 중도 보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 거고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명이 되자마자 어제 오전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그 기자회견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보였고 네네. 심지어 오후에는 대전 현충원에 가서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노력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던 것인데 네.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해도 된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저는 김용태 위원장은 한 15일 정도에 본인이 정식으로 위원장이 되면은 그때 밝히겠다라고 목요일이라 이야기를 그랬어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아마 목요일에서 이번 주말 정도에는 후보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 이어가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또 논란이 탈당 논란입니다. 뭐 그 김문수 후보를 약간 지지한다는 이런 메시지 낸 거 자체를 갖고 예를 들어서 육선 조경태 의원은 그 입을 다물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뭐 탈당 요구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자, 뭐 그렇게 하는 건 탈당시키면 그런 거는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당의 책임이 면책되지도 않고 그렇게 네. 하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녹취에 안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기자가 아니 뭐 탈당 요구 혹은 출당 조치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 열어놨다고 보세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파면 결정이 있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강제 출당 조치가 있었어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그때는 이제 당대표였었는데 네. 처음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 탈당 권유를 받았을 때는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바로 제명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로서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가 오늘의 워딩 그 조금 아까 그 기자 간담회 말고 우리가 조금 아까 들은 이 녹취에 있어서는 조금은 머뭇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 방향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이번 주말 안에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강전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윤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한 이딴 사과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흐름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네. 한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뭐 출당 조치에 나서기 전에 자 탈당을 요구합니다라든지 네, 네. 이런 거를 하면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뭐 방향 자체는 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용서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국민들이 두 글자는 똑같네요. 아, 그렇죠. 국민. 국민의힘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아, 국민이 한다. 진짜 예. 시민인 국민들이 잠깐 헷갈릴 해야 수 하는 있는데, 것입니다. 여하튼, 예. 네. 그런데 지금 마치 무슨 한번 그 방향을 잡고 사과 한번 하면 국민들은 용서를 해줄 것처럼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마음에 차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해야죠. 근데 지금 이미 지금도 너무 늦었는데 이제는 좀 있으면 할 거야. 좀 있으면 할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안 하는 것도 것보단 낫다. 그렇죠.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안 되면은요. 대선에 지고도 야당으로서 정치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계엄과 탄핵 그다음에 내란 피의자인 사람과 지금 함께하는 정치다. 이게 대의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집권을 한 세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도와주겠습니까? 국민이 뒤에 서줘야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대의 명분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는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대의 명분을 오히려 갖춘 한동훈 후보나 네. 다른 사람이 야당의 중심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네. 그리고 후보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정치를 끌어나가고 싶다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국민이 알아주시는 거지 본인들이 사과 한번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장한테 막 이렇게 아부하듯이 어이구 잘하셨어요. 이거면 됐어요. 우리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국민들께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주실 때까지 저희가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계속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행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는 방식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강전인 대변인? 앞서 제가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네. 결국에는 정말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들인 것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정말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희는 이번 대선 과정을 넘어서도 계속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국무회의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서용교 의원이 저는 여기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을 때 본인 혼자 앉아 있었고 그때 이제 꼬꼬문수라고 하면서 결국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은 본인이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는 네. 조금 더 강성의 이야기를 한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8명의 후보가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이었고 그때는 각자의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후보, 저희 당의 후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제 10대 공약이 나왔거든요. 10대 공약에서 사전투표 폐지가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성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네. 어제 10대 공약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쪽과도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스스로가 당의 후보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졌고, 근데 이 와중에 홍준표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게 본인 SNS에 밝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합류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홍 전 시장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홍 전 시장 측은 실체가 좀 불분명한 조직이다 뭐 이렇게 하고. 김상일 평론가님, 이 네. 정치권에 오래 계셨습니다. 네. 이런 일 자주 보셨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안들은. 자주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이병태 교수가 그냥 캠프의 1인은 아니잖아요. 네, 네. 정책을 총괄하던 총괄하는 위치, 본부장의 위치에 있었던 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위치면은요,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본인이 함께했던 리더의 양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다른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의사표명을 할 건데 누군가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민주당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워서 약간은 유보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고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있을 본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네. 여하튼 뭐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그렇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강전의 대변인한테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님은 상대 진영에 있지만 밉지 않은 분이다.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일종의 네. 러브콜. 땡기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의 뭐 이관계입니까? 정말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로 지금 네. 뭐 내부적으로 윈윈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홍준표 전 시장은 뭐 권성동, 권영세, 윤석열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탈당계까지 내시고 어떻게 보면 8인 경선할 때는 누가 후보가 되든 원팀이 되겠다 서열까지 하셨는데 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탈당계까지 내고 하와이를 가셨는데 네.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 거 저는 그것도 정치활동이라 생각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요즘 홍준표 시장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남 지역에 가서도 여기가 홍 시장님 고향이죠. 그러면서 자주 통화를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받드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을 자꾸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에 정말로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네. 당원들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서 당의 어떠한 경선 과정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단일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홍 시장께서는 그래도 당의 원로로서 탈당은 하셨지만 이런 모습들을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모르셨을까 좀 의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재명 후보의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막걸리 제안 이건 어떤 뜻이라고 분석하세요? 저는 아주 훌륭한 캠페인 책사가 있구나 이런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적대감이 큰 지역 내지는 진영을 공략할 때 네. 노골적인 연대 선언은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 연대를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감이 누그러지면서 플러스 홍준표 지지층 나에게 오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의 정당성과 공당으로서의 정당성을 다 훼손한 경선 과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자체도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국민과 당원들을 속이고 후보가 된 거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처구니 없음,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독이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공감이 되는 듯한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나를 알아주는구나라는 이런 선거 느낌. 전략으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 그렇죠. 오히려 노골적인 것보다 네. 이런 정서적 연대를 이렇게 툭 뭐랄까요? 건드리는 게?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오케이. 세련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곳곳에서 정체가 늘었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또 다시 군자 분기점부터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과 오산에서 속도가 주춤하고 이후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시작된 정체 용담터널까지 이어집니다. 또 서서울 요금소와 일직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안현분기점에 화물차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지나서 통일로에서 노고 1터널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 방향은 개항에서 송내까지 길게 밀립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요. 또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3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아예 없다. 이게 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옛날에 천하용인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했는데 아마 자기한테 전화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 성격을 잘 김용태 의원도 알기 때문에 그럴 거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보시 단일화 가능성 제로입니까? 한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정치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대선을 바라보면은 승리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승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대선 이유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대선 이후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라는 거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잘 알아서 저는 이준석 비대위원장을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재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일화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서야 저희 당의 후보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저희 당에서 보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최근에는 개혁신당에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거대 양당이 치열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3의 후보에 대해서 뭐 당원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표를 줄 때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 그러면 이준석보다는 김문수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조차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과거에 뭐 당대표 시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조금 낮게 보는 이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결국에는 지지율이 또 1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선거비 보전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진행 상황들을 보면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후보가 네. 저는 이번 주말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전제 조건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주제 바꿔볼게요. 내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 법사위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이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아무래도 청문회 출석 전례도 없고 사법 독립 고려한 듯한데 김상익 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대법관들 줄줄이 나오라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재판했냐고 청문회에서 따지는 거 적절합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거는 맞지 않고요. 입법부에 견제 기능을 준 것은 사법행정과 제도를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판결을 견제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사법 개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법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판결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의 판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사법 행정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 제도나 사법 행정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왜 그런 판결 내리고 왜 이렇게 빨리 내리고 이건 충분히 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견제로서의 비판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개입으로서의 비판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견제와 드리는 개입은 거고요. 다르다. 그렇죠. 네. 견제와 개입은 전혀 다르고 그 선을 잘 그어야 국민의 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 대법원이 과도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과 의심을 샀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도 또 과도하게 해서 사법 개입이라는 의심을 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부분을 그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사법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려내서 제도적으로 나은 사법 행정이 될 수 있고 그 사법 제도가 바르게 또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판결이 안 좋으니까 이 판결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다른 판결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뭐랄까요?
악법을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견제와 개입 사이에 선을 잘 걷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견제와 개입 사이 선을 잘 그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악법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예를 들어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뭐 특검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추진한다 그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네, 그렇죠. 아예 면소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실 헌법 84조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아예 법률로서 그냥 그렇죠. 저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자, 넣어버리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건데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삼권 분립이 어떻게 무력화되는 거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그 비난도 나와요. 맞아요.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을 때 민주당이 내심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형태로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속내는 이분들이 안 나와줬으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게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요 한 2, 3일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TK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대법관들이 정말로 출석을 해버리면 내일 첫 번째 뉴스는 그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어떠한 법 개정을 통한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 이게 다시 한번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내일 청문회가 안 나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특검은 발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네. 하는데 특검도 결과적으로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법관 대표 회의가 또 열리잖아요. 네네. 자, 이거 관련해서도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할 때와 대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3명이 주도를 했는데 판사 네. 3명 그중에 이탄희 판사, 이수진 네. 판사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네. 어쨌든 나중에 볼 때 이게 깨운치 않다. 네. 이런 그 비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지금 뭐 크게 봐서 사안이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뭐 플러스 민주당의 사법 독립 훼손 여부 뭐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네. 만약에 김상일 평론가님이 판사라면 네. 전자에 더 중점을 둘 것 같아요? 후자에 더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제가 판사라면은 뭐 후자에 중점을 더 두는데 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좀 따져봐야 된다? 둘 수밖에 없는 게 사법부가 국민 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의 바탕을 둬야 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사법 불신을 하게끔 지금 만든 사법부의 모습은요. 정말 정치권이 마음껏 비판을 해도 국민들이 그걸 비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어떤 근간이 흔들려서 네. 일반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 사법이라는 것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 뭐 이런 사법의 독립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존중되고 꼭 지켜져야 될 상위 가치긴 하나 거기에 행동이 그런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선거 개입 의혹도 그에 못지않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용우 전 대법관 이분이 약간 보수 성향인데 약간 뭐 개혁적이랄까 진보적인 판결도 여러 번 내린 사람인데 이분이 대법원이 왜 신속히 판결한 게 왜 정치 개입이냐? 그 1심에서 2년 넘게 끈 게 정치 개입 아니냐 뭐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장악을 위한 민주당 도발을 반드시 꿋꿋이 버텨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특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특검도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추후에는 또 몰라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10대 공약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공약이 특이하게도 K민주주의의 위상 회복. 이게 예.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검사에 대해서 징계에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법관 늘리는 것 이런 것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담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과거에도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10대 공약에 들어간다는 것, K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대권 후보로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들이 있다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조금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김상일 평론가님. 드릴 수가 없는 게 신속히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그것이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요. 그런 신뢰를 깰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판사들한테 취재를 했을 때 많은 판사들이 이거는 파기환송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를 그렇게 빨리 바로 하루 만에 네. 심리 하루 만에 하니까 그 예측을 바꿨어요.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상고 기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바꿀 정도로 네. 판사들이 판단을 바꿀 정도로 그런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을 넘어서는 속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빨리 하는 게 뭐가 문제나는 걸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넘어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선거 개입일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정도인데. 네. 모든 이거는 국민은 빠르게 아닐 거고 했다라고 여하튼 일부 국민이 그런 거고. 선고 다수의 자체는 국민이라고 빠를 수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만 짧게 좀, 심리가 예. 적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제가 심리가 대법원에서 적게 됐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때는 이제 한 번 하고 그때도 역시 심리는 한 번만 하고 네. 유죄 취지였던 것이 무죄로 파기환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경우에는 두 번 심리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선고일 자체를 빨리 잡은 것뿐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심과 2심의 판단 중에서 2년 2개월이 걸렸었던 1심 판단이 맞다라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네. 하고 조금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졸속이라는 지금 이제 평론가님의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런 지적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라도 대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그 주요 공약들 가급적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3분도 안 남아가지고 짧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자, 먼저 그 1호 공약, 예. 이재명 후보 1호 공약 어떤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현 공약은 평론가님. 어쨌든 국가의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인 AI 분야에 네. 정부가 인프라를 깔고 선도를 해서 민간 투자 100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고 네.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김문수 후보 1호 공약 뭡니까? 네,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게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저희 국민의힘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어필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52시간제 여기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양재노총의 그 반대에 막혀서 여기에 대해 결국에는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서 봐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가장 젊은 후보 이준석 후보는 행정 개편권에 들었습니다. 실무 중심 일 잘하는 정부, 작은 정부 만들겠다는 건데 뭐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수처 등 통폐합 대상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이거 뭐 좋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요. 네. 자, 우리가 규제, 행정 이런 거는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있고 네. 기술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릅니까? 공무원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처럼 민간의 어떤 방종이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일탈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을 확보하는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정치 토크 코너에서는 다른 주요 공약과 군수 후보들의 눈에 띄는 공약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배기 수하와 수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건강이 좋지 못한 첫째 수하. 지난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이중 출구 우심실이라는 심장 기형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수아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온몸에는 심한 아토피까지 번졌습니다. 3번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50% 이하라는 얘기에 수아 부모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태국인 엄마와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수아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수아가 쌍둥이 동생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경북 울진이 30.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운 지역이 있었는데요. 동해와 속초도 오늘 30도대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대체로 동쪽 중심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서울은 25.8도로 햇볕 아래서는 약간 더웠고 그늘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활동에 괜찮은 기온이었는데요. 전국 대부분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5도,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내일 오늘보다 약간 더 기온이 올라 26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또 강릉과 대전도 내일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구는 27도, 광주 26도 등 역시 내일도 대부분 2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좀 더워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대부분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면서 하루 정도는 이 약간 때이른 더위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내일 오후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또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경남 창녕군 오존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에서 유세를 이어가면서 위기 극복은 대구 경북에 달렸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영남에서 자신이 미래를 책임질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 모임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홍 전 시장에게 지지자들의 이탈 흐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보수의 텃밭, 보수 강세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일제히 유세전 벌이면서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흘 만에 다시 영남 지역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규백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첫 질문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규백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제가 초선 배지 다셨을 때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5선이시죠? 그렇습니다. 내리 5선. 예. 5선 의원입니다. 네. 5선 의원이면 국회의장 도전할 수 있는 선수인데 하반기에 도전하십니까? 도전요. 아주 급소를 찌르시네요. 예. 이게 솔직히 밝히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의장을 하면은 정계를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좀 아직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안규백 의원님이 일단 8선까지는 이제 생각하고 그렇지는 계시니까. 않고요. 자, 요 질문은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자, 안규백 의원님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 매우 바쁘게 이제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오늘은 특보단이 지금 굉장히 그 임명장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네. 밀려 있기 때문에 특보단 전체 우리 상황실에서 한 5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 네. 그 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오전에는 저희 지역 청량 청과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네. 시장을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순방을 하고 몇 명이 다녔어요? 그걸? 그 4명이 다녔습니다. 4명이. 아, 그래요? 예, 예, 네 예. 명이 이제 시장 전체를 순방을 하고 상인들 민심을 듣고 네, 만나고 근데 대개 보면은 선거 초반에는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썩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는데 네네. 이번엔 특이한 점은 초반부터 선거 시작하자마자 유권자들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네. 사진도 많이 찍자고 그러고 분위기 좋다 이거죠? 이런 점들이 약간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 특보단이라는 건 보통 대선이 거의 시작될 시점에 이게 구성이 되는데 네. 좀 오래전에 하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작년 전당대회 끝나고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정당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초는 특보단 규모를 좀 작게 꾸리려고 그랬는데 특보단 규모가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네. 의원들 현역 의원만 56명이 특보단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 경제, 언론, 노동, 정무 이렇게 해서 야, 6개 분야 중에 6개 언론이 분야- 들어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언론이 언론.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요. 예. 그래서 그 6개 분야에 56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었고 네. 또 민생이란 것은 17개 광역시별로 시도별로 특보단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계속 준비를 아젠다 세팅을 하고 또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조기 대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만은 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정당으로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네. 의원들 사고관에도 친문 뭐 비명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듯 그런 조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선하실 때 특보단 인선하실 때 요걸 가장 신경 썼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적소적재에 맞게 적재적소에? 아닙니다. 적재적소는 너는 잘하니까 네. 아무데나 가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갖는 겁니다. 적소 적재예요? 적소적재가 맞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적재적소란 것은 올코트 프레싱.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올코트 프레싱인데 이게 아니고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재가 가야 그것은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적소 적재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고요. 자,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후보 어제였죠. 판교밸리 동탄 방문해서 경제 비전 제시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다녀갔던 지역인데 민주당 뭐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특별히 공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 유권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모든 곳을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일 날인가요? 전례 없이 안동 유림 약 50여 명이 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권오을 전 의원하고 같이 왔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문을 놓고 두드리기 때문에 영남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반향이 울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다시피 계속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또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지 기반이 더 확산되고 변화가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지역 목표 득표율 같은 게 있어요? 퍼센트?
목표 득표율이라 정치인은 한도가 없죠. 예. 리미트 무제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99% 너무 높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압도적 저희들이 표차로 이기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이제 제가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제 대선 후보니까 이렇게 붙는데 전담 경호팀 30명, 그다음에 3kg 방탄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복장을 보면 그렇고 출정식 현장에서도 빨강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 자, 이건 진보 보수 없이 대한민국만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인가요? 그것은 뭐 정치적 그 네트워크를 떠나서요. 네. 어떤 정치 공학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은 12.3 내란에 의해서 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 타기하기 얽혔던 이런 것들을 유기 위해서는 통합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테러도 있었고 또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그 좀 형용하기 힘든, 입에 담기 힘든 이 칼테러도 예리한 칼테러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각종 첩보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호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했습니다. 일단 경제 부문에서 눈에 띈 게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세우면서 AI 산업 육성 내걸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분배보다는 이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인데 정책 방향이 바뀐 겁니까? 본래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네,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DJ 때도 정보화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성장이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도 184.7%의 그 주가입니까? 그 주식을 올려놓은 기록이 있고요. 네. 코스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을 바로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미국과의 선진국과의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네. HBM 반도체를 제외한 하드웨어 부분을 제조의 하드웨어 부분을 제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약 12 정도 된다고 예정처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 18세기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선도 국가가 지금도 200년이란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먹거리는 세대의 먹거리는 AI를 기반으로 한 챗GPT의 어떤 그 총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준을 앞으로 올라가야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독일과 영국이 약 36 정도 되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아래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끌어올려야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 지금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배우는 최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들한테 책망을 듣지 않게 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AI 시대에 선도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상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도 이제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테면은 계엄이 지난 12월 3일 날 국회에서 1시에 해제되고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1시 1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네. 정부에서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약 4시간 반 동안 3시간 반 동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로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발효될 수 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은 국회에 바로 통과를 또 앞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장군인이 침입을 할 수 없을도록 명확히 명문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는 이 땅에 말이죠. 네.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79년도에 신군부 12.12 쿠데타, 45년 만에 일어났던 12.3 내란 계엄 사태, 친일 쿠데타, 이런 문명 사회에 살면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과 경찰, 공무원한테도 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 수호 가치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좀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이고 이번 대선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재판에 관한 부분, 법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고에서 지금 대법원으로 항소에서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네. 소부에서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6, 7년째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사람이 허위 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됐을 경우에 633 적용하고 해당되는 것이지 낙선자는 사실상 이게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기소감이 아닌 것이죠. 법에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더 이렇게 뭐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낙선자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당선자가 적용된 적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네. 그 당시에 TV 토론 과정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에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할 때는 여기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타 법의 조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억지로 깨맞춰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시켜가지고 대법까지 왔는데 네. 이 정치의 사법화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완전히 그 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 생중계하고 그것도 5월 1일 날 노동절 날 이것은 너무 드러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비판적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 민주당의 행보를 좀 비판하는 그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예. 뭐 일부 법조계나 어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데서 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대법원장 나와라 모든 대법관 나와서 왜 그 판결을 내렸는지 우리가 청문회에서 따지겠다. 일단 그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보통 지금 법관들이 법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는 상당히 이주관다고 판단되고 모든 법조인들이 말할 때 이번 상고심에서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밟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달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상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한목적적이지 않았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앵커도 봤다시피 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이례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례적인 얘기를 안 해야지요. 자, 그리고 네. 그 말씀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을 30명이니 100명이니 이렇게 늘리는 법안 이제 발의된 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 불소추 특권. 예. 거기에 네. 대한 이제 그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상황인데 예. 여튼 그걸 법안으로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을 그냥 멈출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해당되는 그 행위 있잖아요. 네, 행위. 그거를 뺨으로써 면소시키는 그런 부분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와 이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와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상권 분립이 정말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런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네.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은 법의 준칙과 헌법 소의 가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 지금 지점들이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예. 인식을 하는데 헌법 그러니까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더 명확하게 해주자는 얘기죠. 명확하게.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백이 있고 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적극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은 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을 모아서 어떤 혹은 헌재나 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이 지금 이 대법관이란 것은 대법관이란 것은 다양성. 네. 이런 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이게 대법관들이 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우리 사회가 다양성, 통합성이 지금 이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체계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차제에 이런 것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이제 5월 15일 예정됐던 그 공판이 네. 이제 6월 18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한숨을 놨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급한 불이 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법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법안을 통한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공세 수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상에는 단장님 보시기에 와, 중도층 보기에 이게 약간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상관없다고 보세요? 뭐 전혀 상관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남수단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출석해서 그 주권자에 대한 침해를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정상적인 아니 제 말은 그게 이제 미뤄져서 어떻게 보면 그건 해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공세 수위나 이거는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공세 수위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참 의아해하는 국민도 있을 거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크게 뭐 그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장 사과라 그러네요. 어쨌든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게 본인이 진짜 보수인지 진짜 진보인지 저는 보수의 어떤 코스프레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분이 후보로서의 그 진영에 맞는 분인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에 민중당으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정광훈 그 목사까지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당까지 했던 분인데 극좌에서 극우로 이게 그쪽 진영의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찍어야 될지 이런 의문점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볼 때요? 그렇습니다. 그 후보가 그렇게 착각한 후보인지 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그건 하고 싶지 않고요. 하고 싶지 않고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옛날에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그 우리 후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새벽에 공모를 하고 후보를 정당하게 적법 절차에 거쳐가지고 후보를 결정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 비대위의 어떤 그 후보 교체 시도는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그 당원 선거에서 네. 이제 대의원 선거에서 당원 선거로 바뀌면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기택 후보하고 경선했지 않습니까? 네. 민자당은 그 당시 민정당에서 이제 민자당으로 바뀔 때니까요. 민자당은 이종찬 원장하고 누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후에 대의원과 당원들이 후보를 뽑은 선정한 후보를 한 번도 바꾸거나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후보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딱 들더라고요. 네. 정당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예.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 당 비대위 입장에서 어쨌든 단일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였는데 이제 안규백 단장님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다는 네. 말씀을 하셨고요. 예.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수 있을지. 이준석 후보는 절대 없다고 이제 선 긋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제 생각을 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두 분이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빙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말씀이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내란 종식 이 부분은 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이라는 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계속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근데 내란 종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그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사에 바른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계엄 국가 비상사태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의 어떤 역사의 경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남북관계 개선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저는 그 정치 보복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고 네. 민생 경제 회복 이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순환을 겪어온 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전과에 또 여러 혐의 재판받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거든요. 자, 안규백 특보단장님, 안규백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통합,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점에 모든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오늘 이렇게 우뚝 솟게 올라온 것은 국민들과 함께 했고 또 국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 믿음과 신뢰에 저는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와 의대생들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급 대상 의대생 규모가 8,000명이 넘는다 이런 그 집계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예정대로 유급 처분을 하라 이렇게 각 대학에 통보했죠. 예, 그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네. 수업 불참을 이어간 의대생이 8,305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급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각 대학에 대해서 학사 점검 등을 통해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 대학이 유급 제적 명단을 확정해서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고요.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 모집 인원을 감축하는 게 가장 큰 제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적되는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 정도입니다. 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벌써 우려가 나오는데 우선 내년 의대 1학년에 24, 25, 26 학번이 함께 수업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트리플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트리플링 상황, 세 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 예. 네. 다만 교육부는 우려했던 만큼 규모는 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그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개별 대학별로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급자가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의대생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의대생 수업 거부를 주도해온 단체가 있는데요. 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여기 지도부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리가 현실화가 되면 네. 자퇴원을 제출하겠다고 결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 제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하고 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면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협박성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가 협박성 압력을 가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네. 5월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한의학회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약 300여 명 되는 그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특히 레지던트 3, 4년차 등 고연차를 중심으로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의사 집단 내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인데 의정 갈등 이전에 12.4%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의정 갈등 이전에 12.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복귀 기류가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 전공의가 전문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지난 3월부터 올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됐으니까 이달 31일 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정부는 앞서서 9월 전공의 모집을 할 때까지 추가 모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데 의료계가 5월에도 추가 모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 설문 결과에 따라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좀 모이는 상황입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복귀 희망자 숫자를 확인해서 전달하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각 대선 주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대부분 주자들이 원점 재검토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면서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합리적인 수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 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은 함께 지켜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집권 6개월 안에 의료계와 협력해서 의료교육 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대 증원 전부터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는데요.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 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면서 저평가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수가 체계 개선 이거는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주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정한 뉴스 메이커죠. 정말 특히 예상치 못한 뉴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국으로부터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 받는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해외 순방 일정을 가는데요. 네. 어디를 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타르 왕실이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를 네. 선물할 예정이에요. 얼마인데요? 이게 가격이 5,600억 원이나 됩니다. 선물 가격 5,600억? 예. 이거 선물 맞아요? 미국 정부가 받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이 될 전망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이 받아요? 예. 그거를? 놀랍군요. 자, 선물이 아니라 뇌물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한데 자, 미국 야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난도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선물 정말 받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비유를 좀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들, 카타르겠죠.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그저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받지 않으면 오히려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골프에서 근거리 퍼팅을 남긴 동반 선수에게 실제로 퍼팅을 하지 않고도 성공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걸 오케이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오케이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항공기를 일단은 받게 되면 네. 대통령 전용기로 쓸 예정인데요. 퇴임 이후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잖아요.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 등이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타르가 이 선물에 대한 대가로 뭘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 충돌 등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600억 원짜리 선물을 주고 뭐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그건데 딱 사자성어 생각나네요. 이해 충돌. 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 차기 음악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라스칼라 극장 어떤 곳이에요? 1778년에 개관한 극장인데요. 네. 전 세계 성악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 그리고 오텔로 그다음에 푸치니의 나비부인 등 수많은 걸작 오페라가 처음으로 공연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인이 이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맡는 것은 247년 극장 역사상 정명훈 씨가 처음입니다. 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다고 해요. 이 소식을 알린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는 정명훈 씨에 대해서 밀라노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명훈 씨가 맡게 될 음악 감독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악 감독은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합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정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로 시작해서 1974년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의 공동 2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1978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지휘자 경력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명훈 씨는 라스칼라 극장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1989년부터 9차례 오페라 프로덕션을 맡아서 84회의 공연과 141회의 콘서트를 지휘를 했습니다. 네. 역대 음악 감독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출연 횟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학생을 제지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었는데 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 내려졌죠? 예, 이 학생이 그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네. 그 여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이 학생에 대해서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네. 강제 전학은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 교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학생에겐 심리 상담 등 지원하고 또 학교 교사들에게도 심리 상담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범죄 중에서도 소액절도 얘기해 봅니다. 장발장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 동네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문구 이런 무인 점포들 있잖아요. 여기서 계산 안 하고 물건 그냥 가져가는 훔쳐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인 점포에서 일어나는 절도 범죄 피의자 이렇게 잡고 보니까 고령층이 많다고 하는데 그 고령층 비중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네. 이제 전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가 작년에 한 8만 1,000건 정도 8만 건이 넘어요. 대략 잠정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간은 이 비슷한 게 한 5만에서 6만 왔다 갔다 한데 갑자기 이제 급격히 2022년에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이게 고령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60대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보통의 61세 이상이 30.8%라고 하니까 전체의 절도 금액의 75.8%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인 거죠. 네. 고령층이 높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범죄는 나쁘지만 무인 점포에서 파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액이잖아요. 근데 노인층의 생계형 절도가 많다고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 높은 거의 한 40%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으로 높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상태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부분에 노인 사회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인 자살률 높은 상태에서 네. 이런 겁니다. 라면 하나라든가 아니면 과자 이런 걸 쓱 가지고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 아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떡하나 이런 느낌.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사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출동한 경찰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들은 나쁜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정말 나쁜 분들 이렇게 많이 보다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일단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생계형 범죄를 보통 경찰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 건의 입건으로 되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 기본적으로 입건은 되는 예, 거예요. 기본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CCTV도 있고 얼굴도 다 찍혀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품이 더 드는 거죠. 네. 경찰의 품이 더 드는 거고 사실 잡아봤자 우리가 말하면은 어르신들 이거 잘못하셨죠? 잘못했는데 뭐 배고파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대화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뭐 체포해야지만 그 상태에서 뭐 구속을 영장을 친들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주인한테 근데 아니 그 손해배상할 돈이 있으면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그 경찰 수사관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거고 또 이걸 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형사 그러니까 그러면 형사과에 이거 배당하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들이 배당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이걸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사건도 많은데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은 해야 되는 상태라서 좀 어려운 상황 정도 이런 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경찰이 또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이러고 그 경계 지점이 뭐 해가지고 가출 신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종인지 뭐 이게 판단이 그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이런 생계형 범죄를 사실 뭐 우리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냐마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통 형사들이 그런 수사를 하는 형사들이 몇 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관할에 있는 이 어르신이 있는데 어떠시냐. 그래서 혹시 도와드릴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그 햇반이라도 가져다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형사들은 본인이 갖다 사드리는 경우도 본인 호주머니에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태는 그런 거. 보통 이제 다른 경우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고 사실은 초범인데 사실 이거를 정가를 얹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그건 입건하기 전에 심사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입건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일종의 훈방 차원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검찰로 안 넘기는 그걸 거군요. 안 넘기는 거죠.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게 거의 98.8% 정도 감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98% 정도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한두 개.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 몇 개인데 이것도 사실은 남의 겁니다. 그런데 범죄는 범죄예요. 범죄는 어르신의 상황을 봐서 거기에도 뭐 흔히 말하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경찰행정학과 교수분도 계시고 전직 경찰도 계셔갖고 사정을 다 알죠. 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전망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눈여겨볼 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범행 비중도 높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앞서의 어르신과는 다른 겁니다. 요건 그래요? 집단 범죄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약간 다른 거군요. 말하자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일종의 재미, 장난, 스릴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런 식이니까 이건 앞에 생계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 같은 경우죠. 그렇군요. 그런데 개념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아까 어르신들의 비율하고는 낮은 16.6%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엄격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 아이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성년자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검사한테 가져간들. 그게 형이 높을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가 그럴 때는 사실은 다음에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성.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도벽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거기에 고민의 지점이네요. 핵심적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린애들 이건 놀이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늘도둑이 서도둑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훔쳐 버릇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어떤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통계나 이런 거 있나요? 통계는 없지만 범죄학의 사례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학이 이거를 이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은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별게 아니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용인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된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네. 그 집단에서 일부러 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네. 근데 어르신들이 그 부모님들이 좀 놀라고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 가서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수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심리적인 수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슬쩍슬쩍 걸렸을 때 애들을 훈방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확실히 한번 처벌해가지고 그걸 아예 차단하는 게 좋은지 그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처분에 1호부터 10호가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보통 많은 경우는 뭐 1, 2호 훈방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뭐 귀가 조치하는데 네. 보통 가능하면은 한 5, 6호 정도, 6호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관에서 일종의 수강 같은 걸 하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네. 그걸 일종의 아이들에 대한 전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과는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과 네. 중간에 있는 사회복지 정담이라든가 SPO가 같이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네. 그러니까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의 차원까지 들어가네요. 예. 자, 절도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 행위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렇게 무인 점포에 감시한 사람 없고 이렇게 물건들이 있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좀 심리적 영향을 또 끼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무인 점포라는 것 자체가. 막대하죠. 그래서 사실은 무인 점포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게 견물생심이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업태를 선택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업태인데 네. 이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장벽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는 좀 뭐 장치를 둬야지. 네. 어린애들이 와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 이 흔히 말하는 무인점포 협회든 아니면 소상공인 협회든 뭔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없죠, 우리는. 자, 그러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일 예. 수도 있는데 예. 이건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 이제 훔쳐간 거, 뭐 공책 몇 개 훔쳐간 거,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런 그 소액 절도를 우리가 한밤중에 또 하는 게 금은방 절도 있잖아요. 그건 거의 강도 수준이잖아요. 그걸 깨고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자, 차원이 다른데 경찰 입장에서는 금은방 절도에 먼저 가지 여기 가는 건 별로 가성비가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품은 범죄 용어는 아닙니다. 네. 경찰 용어는 아닌데 개인 형사가 쌓여 있는 사건이 한 열 몇 개 되면은 네. 맨 위에 올라오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밑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배당하시는 분들도 참 골치 아파하는 거고. 잡는다고 솔직히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씀 뭐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현실은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회 정책적 치안 정책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접근하든 아니면은 이 무인점포 협회에서 어떤 조치를 베일을 높이든 네. 뭔가 지금보다 나은 어떤 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경찰관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입장에서 그래도 또 절도니까 그냥 팽개쳐둘 수는 없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 있는 가게를 지금 형태 가게를 없애라 그럴 수도 없고 뭔가 해결책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말하자면 그 카드로 해서 뭐 얼굴 인식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 바에는 왜 무인점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리면. 반대로 경우도 있습니다. 가둬놓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예 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러면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냥 나갔을 때 그 경보 올려고 차단은.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범인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거 다 점포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 제시하는 방안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무인 점포업주들이 최소한의 방범 대책은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험 문제가 처음에 있습니다. 보험? 왜냐하면 도나운 보험 같은 건데 물론 보험료는 높을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외국에는 도나운 보험이 있습니다. 점포 도나운 보험이 있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신용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협회든 아니면 공적인 어떤 것이든 네. 이건 두 번째 같은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그 뭐 경보 시스템 자체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권역을 못 벗어나게 하는다. 그러니까 점포가 아니라 권역을 못 벗어나게 하면은 적어도 그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뭐 아주 흉악한 범죄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액 절도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프의 범죄도시에서 소액 절도 다뤘는데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삽입곡 오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부른 I Dream the Dream.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